네, JTBC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594명 추가됐습니다. 전국 확진자가 2,931명인데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가 2,500명이 넘습니다. 대구에서 17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면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통계도 다시 나올 예정인데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청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오늘 대구에서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77살 남성이 숨졌습니다. 평소 당뇨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칠곡 경북대 병원에 입원했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대구에서만 8명이 숨졌습니다. 네, 전국의 확진자가 600명가량 늘었는데 대부분 대구 지역인 거죠? 네, 밤사이 전국에서 확진자가 594명 늘었습니다. 대구만 476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대구 확진자는 2,055명입니다. 전국 확진자의 70%가 대구에 몰려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이들을 수용할 병상 여전히 계속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절반 넘게 입원하지 못했습니다. 2천여 명 확진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4명이 아직도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 480명이 추가로 입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은 하루 2차례 전화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학교들은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는 거죠? 네, 이미 일주일 연기했는데 2주 더 늘었습니다. 대구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오는 3월 23일로 개학을 미뤘습니다. 단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교도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구 교도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새로운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네, 청송교도소에 이어 대구 교도소에서도 교도관 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교도관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본인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 1명을 자가 격리하고 재소자 40여 명은 격리 수용했습니다. 경북 김천교도소에서는 재소자 중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감 중인 60세 남성인데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는 직원과 재소자를 합쳐 900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와 담당 교도관은 격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JTBC 김지성입니다. 네, 뉴스특보 2부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박상욱 기자, 신아람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상욱 기자, 조금 있으면 4시 기준 추가 오후 통계가 나오긴 할 텐데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자 통계부터 좀 다시 짚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오전 9시 기준 통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전국 확진자의 수 2,931명으로 어제보다 594명 늘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확진자의 수가 594명이나 늘어난 것인데 확진자의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에서만 2,055명이 발생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TK,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는 현재 2,500명을 넘게 됐습니다. 수도권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 인천, 경기의 확진자의 수 156명입니다. 충청권도 어제보다 14명이나 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73명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된 확진자 594명 중에 대부분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476명이 대구에서 늘었는데 그러면서 확진자의 수는 2,000명을 넘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9천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우선 실시하면서 확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의 신천지 신도 중에서 유증상자 1,299명 전원에 대해서는 이동검사팀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 검체 채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한 만큼 확진자가 나타나는 비율 역시 높았다는 것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중수본의 설명입니다. 예. 아직 유증상자 전원 검사의 결과가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이 확진자의 증가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 교수님, 오전에만 594명이 늘었고 오후 통계가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증가폭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확산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증가폭이 좀 줄었다 늘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거기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새로 확진되시는 분들을 좀 구별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예. 주로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중심으로 유증성자 위주로 이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것 같고, 또 하나는 대구 신천지 교회 감염자와 관계된 밀접 예. 접촉을 하신 분들의 이제 2차 감염이 또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도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증상이 있지만 아직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검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유행에 대해서도 계속 역학조사 조기 차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확산세는 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현재 집계 상황을 보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이 확진자가 50%를 좀 넘어서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뭐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고요. 이제 대구 쪽은 많이 전수살 들어가니까 예. 이제 증상이 없는 분조차 70% 가까이 이제 확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특징이 증상이 없을 때도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네. 아마 서울이나 경기 쪽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은 증상이 없으니까 뭐 타인의 감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3월이 전곡점이 아니라 3월 동안 많이 더 확산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신천지 교회 관련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국적인 신천지 교회 교인들 전수조사 결과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가 신천지 전체 신도 88.1%, 즉 17만 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해서 네. 유증상자가 3,381명인 걸로 확인을 했고 오늘 중에 전체 명단에 대한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자체별로 보면 대구시에서는 관리 대상에 추가된 대구교회 교인 1,984명을 전화조사를 해서 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200여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고요. 또 대구시에만 교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살펴봐야 되는데 전북도의 상황을 보면 신도 147명과 가족 19명 등 총 166명이 유증상자고 이 중에 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예. 또 강원도는 신도와 교육생활 앞에서 277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서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오후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전국의 확진자 2,931명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 숫자가 나와 있죠. 네, 정부는 확진자 2,931명 중에 53.1%인 1,557명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로만 따지면요. 확진자 2,055명 중에 66%가 신천지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건너 감염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또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네.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아람 기자 88% 정도 조사가 완료됐는데 전화로 물었을 때 증상이 있다고 답한 유증상자가 3,3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지금 이런 추세라면 아직 검사를 안 받았는데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게 되면 이 확진자 숫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되고 이제 확진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신다면 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이분들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크게 좀 걱정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관리 대상 밖에 있는 예. 분들에서 확진자가 계속 생기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자가 격리를 권고하기 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자가 격리를 조기에 실시했느냐에 따라서 유행 종료 시기가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브리핑 기준으로 보면은 기타, 그러니까 조사 중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인원이 1,200명 정도, 그러니까 41.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41.7%가
조사를 해서 신천지 관련으로 통계가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모르는 감염원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김 교수님은 그 부분이 좀 가장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대구도 문제긴 한데요. 예. 자꾸 타 지역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타 지역에서 뭐 교도소 여러 가지 학교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이 지금 감염을 많이 시키고 있고 예. 우리가 신종플루 때를 조금 생각하시면 예. 그때는 나중에 백신도 나왔고 치료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지점에서 집단 면역이 되면서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이 병에 대해서 면역이 없으니까 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건강하신 분이야 괜찮겠지만 예. 지금도 병상이 없어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얘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검사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지금 우리 검사 현황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세계 2위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까지요. 이 전 세계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83,62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8,824명이 중국에서 나왔고 우리나라가 2,337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수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30%도 채 되지 않지만 이 확진자 210명을 기록했었던 일본이나 96명의 싱가포르와 같은 주변 나라보다는 훨씬 많고 또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의 650명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검사 건수 역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검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이 누적 검사 건수가 81,167건에 달했습니다. 당장 일본의 경우 크루즈 탑승객을 제외하고는 검사 건수가 2,000건을 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8만 건 넘는 검사로 2,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온 것과 2,000건도 안 되는 검사에서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을 보면 오히려 일본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면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수인 이 확진률에도 관심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어제까지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누적 검사량을 기록한 곳은 16,537건의 경기도입니다. 서울이 15,000여 건으로 두 번째고 신천지 교인 중 유증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 대구가 세 번째로 많은 만여 건의 누적 검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경북이 2,500여 명으로 전체의 80%를 넘습니다. TK의 확진자 수가 다른 지역들과는 비교가 어려울 만큼 많은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 지역별 확진율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누적 검사 중 확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0.05%의 전남부터 15.74%의 대구까지 지역마다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검사량 1, 2위인 경기와 서울은 확진자의 비율이 0.4%대에 그치는 상태입니다. 최근 이 검사량 자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수치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지역을 구분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긴 또 어렵습니다. 단순히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사를 하는 것과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와 가까운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 교수님, 지금 이제 박상욱 기자가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증상 감염, 무증상 전파에 대한 위험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가량 그러니까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신천지 신도 검사했을 때 높은 비율로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확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국제학술지에 나오고 이제 연구가 몇 개 나왔어요. 예. 그때 보니까 증상이 전혀 없는 분한테 그 코에서 검출을 했더니 증상이 있는 분의 바이러스 양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그분은 본인이 전혀 감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옆에 사람을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검사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감기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진이지만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완치가 됐다고 생각한 후에도 바이러스 양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 경우에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무증상 감염 자체가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고 전국적,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예. 지금 아마 많이 감염이 되다 보면 산모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임산부인데 그러면 내가 아기를 놓으면 아기도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한 9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더니 출산 후에 9명의 아기가 전혀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감염이 안 되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네, 있습니까? 그래서 9명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수직 감염은 안 되니까 산모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네.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중국 논문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연구진이 또 검사를 해봤는데 코로나19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침방울, 비말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눈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아마 그 30명의 대상으로 검체를 눈물이라든지 분비물을 채취해서 했더니 한 명에게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왔고 또 결막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환자 어떤 호흡기 검체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소변, 체액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왔다라는 보고들은 있었는데 예. 과연 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요. 예. 아무래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없다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표준 감염 조치는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눈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된다면 주로 손으로 통한 감염이 가능성이 많을 거기 때문에 손을 잘 씻으시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해외에서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례들이 오늘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발생을 한 거죠. 그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을 네, 했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퇴원을 하셨는데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 네네. 있지 않습니까? 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었던 70대 여성이 어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이 재확진자의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앞서 우리나라의 이 25번째 환자로 이 환자의 아들과 며느리 역시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 아들과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이제 26번째, 27번째 환자가 되면서 네. 여전히 이 안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아들 부부가 중국을 다녀오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은 것, 그리고 확진자 번호를 먼저 받은 것은 어머니지만 이 어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기보다는 중국을 다녀온 아들 부부가 어머니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크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이 여성이 퇴원을 했었던 것은 지난 22일입니다. 증상도 당시에 없었고요. 2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했을 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것인데 27일에 이제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환자가 자가 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19 양성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료진들이 보건당국은 많은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감염이 된 이유를 놓고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관측과 함께 반대로 면역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면되지가 않았었다. 몸속에 바이러스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보건당국은 우선 임상위원회와 함께 이 케이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도 이 사례는 좀 어떻게 연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에서만 검사를 하시는데요. 예. 이게 이제 초기에는 코에서 많이 검출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기도로 내려가서 폐렴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혈액이나 대소변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확진 검사를 코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대중요법을 받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깔아앉죠. 증상이 좋아지다가 이제 확진 검사를 코에서 한 것을 가지고 퇴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혈액이나 대소변은 확진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의료진을 퇴원 후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5일에서 13일 정도의 검사를 연속적으로 했는데 4분이 전혀 증상이 없고 CT도 깨끗하시고 예. 퇴원할 때 2번 이상 음성이셨어요. 그런데 나온 거죠, 결과가. 근데 그분들은 가족들도 전혀 그건 전염을 시키지 어디 결과입니까? 그것도 중국에서 아, 중국입니까? 중국 의료진들이 이제 연구를 예. 한 건데요. 그러니까 몸에 바이러스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염을 물론 그것이 그분들이 주의를 해서 가족을 감염을 안 시켰을 수도 있지만 예. 4분 다 아무도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가 있기는 하지만 얘가 바이러스 실제보다는 그 RNA라는 그런 조각이 남아서 아마 검출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또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계속 그 확진 관련된 뉴스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대구 쪽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료 공백 왜냐하면 사망자가 지금 대구에서 발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신아람 기자가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소식들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법무부가 중국인 유입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예. 그 내용이 중국인 유입이 최근에 하루 1,000명 아래로 줄고 유학생도 급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예. 방금 전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천지 교인 24만 4,743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를 요청을 받았고 그 예. 조회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조회 기간이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틀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간이 앞서서 된 거죠. 예. 그 결과 해외 신도 33,281명 중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이 38명, 그리고 이 중에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신도 21만 1,462명 중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3,572명이고 이 중에서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은 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추산된 기간이 작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우한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코로나19와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1만여 명에 대한 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중국 출입국 관련 기록을 법무부가 파악을 했고 네, 총 24만 명 정도고요. 24만 명에 국내 대해서 신도와 해외 신도를 합한 숫자입니다. 24만 명은 국내 신도와 해외 신도를 합친 숫자.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작년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2월 27일, 그러니까 이틀 전까지입니다. 예. 네. 지금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한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시점으로 다시 조금 더 좁혀서 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예.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중에서 그러면 49명이 우한에서 입국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건가요? 38명이 해외 신도 중에서는 38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예. 그중에서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1명, 그리고 국내 신도 중에서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이 41명이니까 다 합하면 38명과 1명과 41명, 총 42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2명 정도. 이 부분은 좀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원 파악을 위해서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 내용이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17번째 사망자가 또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14번째 사망자 그리고 13번째 사망자가 자택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입원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13번째 사망자의 경우 그랬고 14번째 사망자는 나중에
사망한 후에 확진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적절한 입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구 쪽 상황. 좀 정리를 좀 다시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발생한 사망자 4명이 모두 대구에서 안타깝게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사망자의 발생 소식이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8일 연속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14번째부터 오늘 발생한 17번째 사망자까지 모두 이 4분 모두 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14번째의 사망자 같은 경우엔 70세 여성으로 자가격리가 돼 있던 도중에 이제 호흡곤란으로 대구 가톨릭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숨지고 말았고요. 15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는 94살 고령의 여성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 있던 도중에 지난 2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구 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16번째 사망자는 63세 여성으로 이 간암과 췌장암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또한 이제 오늘 발생했었던 사망자, 17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엔 칠곡 경북대병원의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었는데요. 네. 평소 당뇨와 박상욱 기자 잠시만요. 예. 16시 기준 추가 확진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19명이 추가 확진이 된 상황.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현재 3,150명의 확진자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대구에서 18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경북 지역에서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좀 해줄까요? 네, 지금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총 확진자의 수 오늘 오후 4시 기준, 그러니까 오늘 일 통계 기준으로는 94,055명이 총 누적 확진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94,000명은 이제 저기 네네네. 검사 총 현황까지 검사 포함한 현황까지 거죠. 포함한 수고요. 예. 3,150명이 총 누적 확진자 수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앞서 아침에 발표했었던 것 대비 200명가량이 늘어난 건데요. 네. 이 와중에 이제 확진자 수도 늘긴 했습니다만 격리 해제된 사람의 수도 1명 늘어서 28명이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 이제 검사가 완료된 케이스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94,000건이 넘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증가폭으로 보면요. 오전 9시 대비 219명이 전국에서 늘어났는데 그중 대부분인 181명이 대구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55명이었었던 대구의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늘은 2,236명이 됐고요. 반대로 이제 집계상의 소관 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대전의 이제 확진자 수는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줄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오늘 하루 기준으로는 이제 8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천 교수님, 그 지금 앞서 이제 대구 지역에서 병상이 모자라서 많은 확진자들이 입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입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응급하게 상황이 발생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입원 기준 그리고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을 좀 빨리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지침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말씀하시는 지침들은 보통 이제 호흡수나 맥박수, 혈압, 발열, 뭐 의식 상태 이런 걸 기준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 지금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에서 발생하세요. 그래서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을 우선 최우선으로 그 분류에 넣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검사를 하실 때 산소 포화도 정도는 검사를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를 같이 넣어서 그게 거기에 합당하다면 그분들을 제1순위로 검사와 입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시된 그 중증 분류 기준은 현재 그 생체 지표, 그러니까 호흡수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체온, 의식 수준 이건 현재 지금 중증이냐 경증이냐 얼마나 심하냐를 볼 수 있는 거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분이 얼만큼 빨리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가
어떤 예후 예측 인자 같은 걸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저질환 같은 게 있으면 비록 좀 경증이더라도 좀 우선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류 체계를 좀 도입하면 지금 나타났던 상황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지금처럼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순번 대기제로 이렇게 검사도 하고 입원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경증이고 건강하신 분들은 약간 본인은 불안하시지만 예. 이렇게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40세 미만은 거의 사망자가 안 나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본인이 기다리실 수도 있고 또 일반 병동이 개설이 되면 거기에도 입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저질환 있는 고령자 중심으로 중증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2시 브리핑에서 방역대책본부가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국내 발생 사망자 17명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가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둘의 상관관계가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저질환이 이제 보통 내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든지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고혈압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 경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초기에는 폐를 공격하지만 증상이 나빠지게 되면 심장이나 콩팥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러한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대부분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 환자시거든요. 네. 당연히 그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성 호흡 부전이나 쇼크 같은 상태로 사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중증 환자 또는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이 경증 환자들을 이제 그렇다면 빨리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병상도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 지역으로 전원을 한다던가 타 지자체로 전원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뭔가 좀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최고의 어떤 고난이도 중증 환자 이제 에크모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시술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과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이 많지 않고 또 예.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병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어렵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으로라도 이송해서 그런 중증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병상 수 자체도 중요한데 각 병원별 또 병상별 어느 정도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분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렴이 있는 정신과 환자를 다른 정신병원에 이송했는데 거기선 폐렴 진료를 잘 할 수 없다면은 또 적재적소에 좀 환자 배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병상 수와 그 각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중증 치료는 아니지만 환자를 좀 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준의 병원이다. 그러면 그쪽에 먼저 일단 이송해서 좀 면밀하게 환자의 상태가 빨리 나빠지는지를 좀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더 넓은 권역에서 중증 치료가 필요한 기관이 어딘지 확보해 놔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좀 확진 사례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신아람 기자 각 지역별 확진 상황을 좀 짚어볼 건데 앞서 대구 교도소 교도관 확진 사례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대구교도소 교도관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교정당국과 관련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교도관 2명 그리고 재소자 1명입니다. 그런데 예. 3사람 다 다른 기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고 앞서 중국 전역 교도소에서 500명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정시설을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굉장히 비좁고 같은 방에 있는 재소자끼리는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무부가 해당 교도소에 긴급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는데 더 확산되지 않게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번에는 유치원 돌봄교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칠곡의 50대 유치원 돌봄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구미에 사는데 아들이 이미 22일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칠곡군 보건소가 접촉한 걸로 보이는 유치원생 12명과 교직원 36명인 걸로 파악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현재
7공내 확진자는 32명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인천의 한 자생 한방병원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곳에서 입원해 있던 4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병원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입원 환자 66명과 병원 관계자 85명 등 총 151명이 격리가 조치됐는데 다행히 다른 입원 환자 66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나머지 병원 관계자 85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쯤에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뭐라 그럴까 교수님, 이런 이제 사례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 그럼 지역 사회에서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역 사회 감염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학교, 그다음에 예. 교정시설, 어린이집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 분이시지만 그분들은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을 거고, 뭐 이건 확실한 지역사회 전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떤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것보다는 치료 단계로 그리고 방역을 통해서 예방 단계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네, 맞습니다. 예방 이런 부분이 지금은 더 강조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김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 확산세가 빠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이 이제 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인 위생, 마스크 손 씻기, 사람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않고 사회적인 간격 두기, 이런 지침들은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좀 약간 소홀히 했던 소외된 지역에서 주로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또 밀폐되어 있고 위생이 좀 어렵고, 또 이걸 또 자기 증상을 스스로 표현하기 좀 어려우신 분이 있다든지, 또 자기 스스로 이제 손 씻기나 이런 위생 관리가 어려운 분이라든지, 또 그런 데서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이러한 집단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신과학회에서는 전국 정신과 병동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행한 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취약한 시설이나 인구 집단이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폐쇄된 공간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엄밀하게 따지면 폐쇄 공간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네, 어제 오전에 40대 성동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성이 그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를 엘리베이터에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 그 같이 있었던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몸도 닿지 않았고 대화도 특별히 나누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두 사람은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염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두 가지로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사실 숨을 쉬어서 감염이 되긴 좀 어렵고요. 네. 그분께서 뭐 재채기나 기침을 먼저 했다면 확진자분이 그 좁은 공간이니까 에어드롭에 의해서 흡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극히 작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가능성은 분명히 버튼을 누르시거든요. 내리는 거, 닫히는 거. 네. 그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그 먼저 확진되신 분께서 눌렀고 그 다음 분이 누르고 나서 본인도 모르게 어느 코나 입을 만지시지 않았을까, 그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방 수칙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졌을 때 그다음에 그 손이 얼굴로 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하는 네.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그게 잘 힘들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손이 가더라도 직접 닿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WHO가 글로벌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건 네, 어떻게 좀 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미 세계 6대륙이 모두 코로나19에 뚫린 상태인데요. 예. 앞서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결정적 시점이 왔다면서 팬데믹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했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글로벌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중국만 매우 높음이었고 전 세계는 두 번째인 높음 단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간 이 확진자와 피해국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건 명백한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욱 기자, 해외 확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네, 일단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의 수는 85,110명에 달하고 2,923명이 숨졌습니다. 발생 국가만 하더라도 총 56개국에 달하는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총 22개 나라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이란과 쿠웨이트, 또 나이지리아 등 모두 11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태 지역에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뿐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총 20개국이 이 코로나19를 피하지 못했고 미주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2,800명이 넘는 수준이고요. 중동의 이란에서도 34명이 숨졌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코로나19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만 지금까지 21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상황까지 좀 살펴봤고요. 현재 방역대책본부에서 JTBC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 연결해서 오후에 추가된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 일단 오늘 오후에 나온 확진자 숫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국 확진자 수는 오늘 하루 동안만 81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150명이 됐는데요. 1,000명에서 2,000명이 되는 데는 이틀, 그리고 여기서 3,000명을 넘어서는데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역시 대구와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각각 오늘만 657명, 그리고 79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 보건당국의 설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 검사 결과가 속속 확인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애초에 증상이 있다고 했던 1,900명 정도에 대한 검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이들 가운데서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또 증상이 없다고 했던 신도들에 대해서도 3분의 1가량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7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추가된 확진자까지 반영이 되면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환자도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당국에선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앞서 저희도 짚어봤습니다만 이게 좀 더딘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의 공공병원이나 또 군병원을 활용해서 좀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했었는데 진행이 더딘 건 사실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코로나19 환자를 받으려면 일단 모든 병동을 다 비워야 하는데요. 기존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병상을 비웠다고 해도 격리를 위해서는 차단막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 정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대구, 경북 환자들을 위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병상의 수가 모두 1,600여 개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구 지역에서만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체육관이나 가건물을 활용해서 좀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는데 일단 정부는 입원 외에 다른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오늘 추가 확진자가 813명. 굉장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정말 높은 전파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파력이 높은 이유, 뭐 아직까지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분석이 다 되진 않았겠지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부 연구긴 합니다만은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그 왕관에 있는 스파이크에 있는 단백질이 인간의 폐포세포의 수용체에 접합을 합니다. AC라는 수용체인데요. 거기에 접합하는 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스보다 100배, 1000배까지 높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예. 또 일부에서는 아시아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오는 이유가 예. 아시아 남성에서 그 수용체 세포가 많다. 이런 연구도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연구 결과, 저도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기존의 뭐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 이제 목, 기도 깊은 곳에서 바이러스가 네. 검출이 됐는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도 굉장히 얕은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 걸 보면 굉장히 약한 기침 이런 걸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중증을 일으킨다면 예. 환자분이 사회 활동 못하고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촉하는 환자 수가 사람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상은 경증을 일으키고 특히 이제 경증을 일으키게 되면 사회 활동을 계속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더 전파를 더 많이 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상기도를 통해서 초기에도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또 2, 3일 정도 뭐 기침 나고 열 나다가 증상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검체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또 바이러스가 나온다라는 또 보고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증상이 가벼우면서 이제 사회 활동과 접촉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두세 명 정도 감염시키지만 그것이 계속 통제가 안 되면 계속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8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 시청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은 이 숫자에 민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고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긴장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80%의 환자는 상당히 경증의 환자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이제 브리핑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천 교수님이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네. 근데 이건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81%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가 한 13.7%, 그다음에 심각한 단계가 4.7%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베이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말은 이렇게 심각한 후베이에서도 81%는 경증이었고 대부분 치료 없이 자연 치유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도 되지만 20% 정도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이고 그중에 한 4, 5%는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을 잘 치료해서 치사율을 낮춰야 된다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해외 상황을 좀 짚어보다 보니까 박상욱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치, 그러니까 부분적이든 아니면 전면적이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는 이제 한국인을 막는다기보다는 한국발 입국을 막는 건데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발 입국 금지 국가, 제한 국가가 아니라 이제 입국 금지 국가는 총 33곳에 달합니다. 아태 지역에선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몰디브나 피지, 투발루 등에서 이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중동에선 사우디와 바레인, 요르단 등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엘살바도르와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또 아프리카에선 모리셔스와 세이셸, 코모로 등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아직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곳은 없지만 영국과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등 모두 10개 나라가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에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총 38개 나라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무비자로 일정 기간을 좀 머물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베트남이 당분간 금지한다고 했고 오늘 보니까 인천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베트남 하노이 착륙이 불어돼서 긴급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베트남이 일단 오늘 0시부터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예 회항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부터
하노이 착륙을 허가하지 않은 건데요. 그로부터 15분 뒤에 우리 항공사에 통보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아나 여객기 그보다 전에 출발을 해서 출발했다가 40분 만에 돌아와야 했고 예. 그중에는 승객이 4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인데 예. 이 승객들은 돌아왔는데 아직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국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아시아나 항공이 현지에서 발묶인 승객들을 위해서 승객이 없이 이 승무원만 가는 페리 운항을 통해서 이렇게 데려온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국민 또는 교민의 경우에는 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 페리 운항에 대한 부분은 당국에서 허가 조치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지난주 후반에 뭐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빨리 시행했어야 한다, 뭐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한의사협회도 그것을 의협도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입국 금지를 요구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지역 사회에 전파가 된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 아까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금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이제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걱정은 무증상자,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이 퍼뜨리는 게 사실은 지금은 더 걱정이거든요. 예. 검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 소견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각자 우리나라도 안 가고 중국에도 안 오기로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예. 초반에 계속 중국 유학생을 조금 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서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막는 것이 국내에서의 감염원을 조금 제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 생각입니다. 일단 방역을 조금 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네.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식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격리 수칙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위반 사례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도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정리를 조금 신아람 기자가 해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어서 근데 이보다 중요한 거는 먼저 자가격리를 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수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설명드리면요. 신천지 교인인 70대 여성인데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31번 확진자와도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그 통보받은 다음 날 경기도에 있는 딸 집을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갔고요.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마트와 은행까지 돌아다닌 걸로 보건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분들의 경우에 이것을 이제 외부로 돌아다니거나 외부 활동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자가격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었나요? 그래서 동생과 조카를 또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고요. 예. 또 지금처럼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규칙을 어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접촉자로 역학조사관이 분류돼서 이제 자가격리를 통보하신 분들은 규칙을 따라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또 본인 물론 그냥 감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 자가격리 규칙은 꼭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2시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들을 좀 자제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걸까요? 예방 수칙으로 보면 거리두기라는 걸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을 좀 해야 될까요? 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제한이죠. 예. 활동을 자제하고 모임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뭐 가족끼리라도 혹시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좀 제한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전파를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건 다 알고 있는 수칙이겠지만 네.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 수급 상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 많은 게 마스크를 언제 살 수 있느냐, 마스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마스크 수급 상황이 조금 오늘 정리된 게 있습니까, 신아람 기자? 네, 우선 정부가 조금 전에 한 오후 3시쯤에 발표를 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는 501만 장을 풀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200만 장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716만 5천 장을 확보를 해서 그중에 63%가 이미 출하됐다고 했고요.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살 수 있고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약국과 서울 행복한 백화점에서 구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주말이다 보니까 약국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당번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어서 휴일 지킴이 약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수요가 다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약국을 찾아가거나 마트에 가도 순식간에 동이 나는 상황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수급 문제가 좀 빨리 원활하게 풀려야 이 마스크가 이 감염병 예방의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마스크는 또 올바르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못 쓰면 이것이 오히려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보건용 마스크 KF80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세먼지 방지용이죠. 0.6 마이크로를 뭐 80% 이상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 예방하는 데는 이제 조금 너무 그 과도한 어떤 기준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마스크는 그 필터 자체의 어떤 성능보다도 또 이 마스크가 얼만큼 잘 얼굴에 맞게 쓰시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쓰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 옆으로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아무래도 쓰시면 직접적인 비말이 이렇게 튀는 것을 이렇게 차단해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예. 또 작은 어떤 비말들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들어오는 것은 역시 숨을 쉴 때 걸러줄 수도 있지만 100%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마스크만 믿으시다가는 그래도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예. 동시에 이제 손 씻기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만약에 이제 잠재된 감염원이 묻어 있다면 마스크를 이렇게 벗는 과정에서 손에 묻을 수 있고 또 그 손으로 다시 얼굴이나 눈이나 이 코를 만지신다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잘 착용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손 씻기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 마스크와 손 씻기가 100% 예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또 마스크를 쓰셔도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급적이면은 그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밀폐된 공간은 피하시는 이런 생활 수칙들을 모두 동시에 실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이제 집회 등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제 보수단체의 경우에 오늘 집회는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예배 형식의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범투본을 이끌고 있죠. 내일 연합예배 형식으로 집회 강행하겠다는 방침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하지 말라고 금지한 상태인데 네. 이 금지 통보를 취소해달라 또는 집행을 정지해달라면서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어젯밤에 기각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를 더 크게 본 건데 만일 내일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은 강제 해산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외에서 모이는 경우라도 이게 사람들끼리 많이 밀접하게 붙어 있다면 이것도 이 감염의 위험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외에 있을 때 뭐 예. 계속 마스크도 안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하면 옆에 분은 분명히 감염이 되겠죠. 근데 야외에서 공간을 두고서 마스크를 각자 다 쓰고 있다면은 크게 감염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밀폐한 공간에는 매우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만 쓴다고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는 게 최대한 안전을 좀
담보하는 길이겠다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지금 갖가지 이 대응책들 또 대응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도 전해드렸다시피 대구의 모든 학교가 2주간 개학을 추가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 9일로 개학이 연기가 됐었는데 대구시 교육청이 오늘 유치원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총 800개 학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학 일주일 연기한 바가 있는데 이제 대구가 더 연기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만약에 맞벌이 부부 등이 돌봄의 공백이 생기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돌봄을 신청하면 긴급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이 개학 추가 연기 등에 대비해서 가이드라인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5일 전에 이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배포를 한 건데요. 예. 앞서 신아람 기자가 얘기했었던 그 대구 지역에서 2주 늦추는 그것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단계별로 학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총 3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학기 시작 후에 평일 기준으로 15일, 그러니까 이제 3주 이내로 휴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국에 이제 일주일 개학 연기가 내려져 있고 대구에서는 2주 개학 연기가 내려져 있는데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6일에서 34일, 그러니까 주수로는 4에서 7주가량 휴업을 하는 겁니다. 한 달 조금 넘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법정 수업 일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190일, 유치원 같은 경우는 180일로 정해져 있는데 1단계에선 휴업을 하더라도 수업 일수는 지켜지지만 2단계 같은 경우엔 이 전체 법정 수업 일수의 10% 범위 안에서 이 수업 일수 자체를 줄이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3단계 같은 경우는 8주 이상, 그러니까 2달 넘게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이제 교육당국 차원에서 휴업 장기화 대책이라는 것을 새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입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긴 기간에 이 대책들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모든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책을 세울 때는 의료계에서도 어떤 권고안을 내게 됩니까? 아니면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의료계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논의를 하겠죠. 제가 뭐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네. 분명히 지금은 단기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기화를 대비해야 되고 지금 환자들은 매우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어떤 치료 지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학교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은 어떻게 입원 기준을 마련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국내에서도 연구 과제를 공고를 했고 WHO도 뭐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박상욱 기자. 네, 일단 WHO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개 넘는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치료법도 임상 시험 중인데 현재 첫 결과가 몇 주 안에, 수주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게 WHO의 전망입니다. 예.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이 연구 과제를 긴급 공고를 했었었는데요. 크게 8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의 고감도, 감도가 높은 신속한 진단제를 개발하는 연구 과제, 그리고 이제 신속한 현장 진단제, 검체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제 개발 같은 경우도 이 연구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후보 물질이나 실질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역시 이런 연구 과제에 포함이 됐는데 각 연구 과제에 이제 1억에서 2억 원씩의 비용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과제가 개발 용역의 형태로 올라와서 민간이나 아니면 기타 학계나 모두가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돼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시기는 좀 길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 18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백신 후보 물질을 이제 그 바이러스에서 추출해서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예. 또 이것이 이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임상 시험까지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질병에 쓰던 이 치료제를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약들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아비간이 치료제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에이즈 치료제를 뭐 치료제로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이 다른 약물 치료제를 좀 시도를 해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증상이 약한 경우는 대중치료, 수액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예. 이제 폐렴이 생겨서 좀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고 미국에서 항바이러스 에이즈 치료인 칼레트라를 사용을 했었고요. 또 이제 타미플루 같은 그런 독감 치료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지금 기대가 되는 약물이 예. 중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렘데시비르라는 약이고 그것이 항에볼라 되겠습니다. 에볼라 때 쓰던 약이라서 예. 조만간 임상 시험이 끝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때 이 에볼라 관련 이 치료제를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볼라 바이러스와 어떤 유사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즈나 에볼라 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많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효가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도리어 사스보다는 이쪽이 더 가깝다고 연구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제 개발에도 시간이 좀 걸렸었나요? 그때 상황을 조금 복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타미플루가 초반에 없다가 나왔죠. 예, 그래서 초반에는 백신을 빨리 국내에서 만들어서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미플루를 많이들 복용하시면서 완화가 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오늘 800명의 확진자가 늘어났고 일단 이 신천지 교회 신도 관련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일단 앞서 질본 브리핑에서는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를 이제 고비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분석이 확산세를 분석하는 것이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예, 또 추측을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얼마가 되면 정점이 되고 얼마가 되면 좋아지냐. 그거는 조금 아직은 너무 이르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방역을 해서 최대한 치료에 집중을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녹하지 않고 그리고 사망하지 않는 그런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아람 기자, 현재 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소식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좀 관련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전수조사 외에 그 지역사회 감염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충남 지역에 같은 경우에 밀폐된 공간에 사는 운동, 줌바 댄스라는 운동에서 또 연관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운동은 확실하게 조금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으로 저희 종교 모임만 생각했었는데 또 이런 운동시설 같은 경우가 많고 또 아마도 이제 음악 소리가 크게 되다 보면 더 아마 소음 차단을 위해서 또 밀폐된 공간이 더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데는 또 지하라든가 또 환기가 더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운동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친 호흡이 많이 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비말이 많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서로 간의 비말 접촉이 많을 것 같은 어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내 활동은 당분간 좀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 병상 부족 문제를 조금 짚어봤는데 박상욱 기자,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관련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건당국에선 이제 날마다 이 현황을 가동률을 업데이트를 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의 가동률 전국 평균
86.3%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곳이 가동률이 100%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과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10곳이 100%인데요.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현재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국가 혹은 민간 음압병상에 최대한 신속하게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각 지역 내에 음압병상이 부족할 경우엔 타 지역에 신속히 입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조율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 치료와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서 병원이나 이제 병동 전체를 비워서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의 수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네. 오늘 브리핑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었던 말이지만은 현재 중증 환자가 6명 그리고 이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위중한 환자가 10명에 달합니다. 산소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도 중증 환자지만 이 혈액을 몸 밖으로 순환시켜서 다시 몸속에 들여보내는 이 에크모나 또 이제 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기도에 관을 삽입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환자가 10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집계는 이미 어제부터 유지가 됐었던 그런 통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와 오늘 발생한 이 4명의 사망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전히 인명피해가 늘어날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앞서 정부에서도 이제 전원조정센터를 이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브리핑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전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중증 환자, 위중한 환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중증 환자는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폐렴 환자를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가까운 지역으로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두 시간 정도면 산소 공급을 하면서. 하지만 위중한 사람은 기계호흡을 하거나 에크모를 달고 있는 경우는 절대로 전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 가중에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상, 중환자실이나 그런 병상은 반드시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지자체마다 중환자실이 거의 다 풀로 차 있습니다. 예.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병상을 지금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병상을 마련을 한다는 건 지금 새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배분을 효과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고 이제 국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원을 조금 더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로 하셔야 되고 사립병원에서는 사실은 여유가 매우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가됐던 확진 관련 뉴스들을 신아람 기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까요? 네, 일단 군인 확진자가 늘어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총 27명으로 늘어난 상태고요. 국내 감염의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에서도 미군 병사와 미군 가족, 한국인 근로자까지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였는데 또 미군 병사의 아내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총 4명으로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 동작구에 2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과천경찰서 직원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또 체열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20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또 군인들에 대한 체열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중에 장병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니까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포항공대에서도 코로나19 첫 재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헌혈 문제는 이렇게 어떤 감염병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 혈액 수급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네, 보통 이제 수혈하는 경우에 이제 중증 수술을 한다든지 많은 출혈 환자, 특히 외상 환자 같은데 굉장히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그 헌혈하시는 그 장소, 헌혈 장소도 약간 좀 밀폐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헌혈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물론 호흡기 증상이 있고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은 헌혈을 자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헌혈하실 때도 자기가
최근에 해외 여행력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시면은 헌혈은 이제 못 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헌혈에 동참해 주시는 건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군에서의 이 감염 아직까지는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뭐 대규모로 감염되는 상황은 아닌데 군에서도 어쨌든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군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가장 먼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밀집해 있고 같이 예. 생활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증상이 안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만일에 발생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차라리 전수조사를 교도소, 그러니까 교정시설 같은 경우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확진율을 높일 수 있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수록 이 무증상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높습니다. 열도 안 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되어 있고요. 증상도 매우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증상이 나타나도 3, 4일이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시게 되니까 본인들이 감기로 생각하실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있으신 어르신층에서는 이것들이 좀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연령이 높은 60대 이상에서 예. 만일에 발열이 나시면 일반 폐렴도 매우 나쁜 폐렴이거든요.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초기에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도 만일에 연령이 60세가 넘는 분이라면 반드시 입원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분이 발열을 하신다면 반드시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건강한 사람의 발열과 거의 그보다 더 조금 악화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자가 진단법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반드시 좀 병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예를 들면 뭐 숨이 가빠진다든가 이런 증상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조금 해주실까요? 네, 일단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병원을 먼저 찾지 마시고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가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그 이런 호흡기 증상이 애매모호하게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식욕이 없고 좀 어지럼증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 호흡기 질환 전문병을 찾으셔서 혹시 호흡기 관련 질환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폐를 주로 침범하지만 예.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심근경색을 또 잘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이 아닌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빨리 알아챌 것인가. 특히 몽골인 분 같이 이제 간 경화 말기 때 예. 이렇게 오시는 경우에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특보를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 뉴스룸을 통해서도 코로나19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특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